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씨가 지은 이 고전 속에서 경제를 읽어낸 그런 책입니다. 경제학자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고전이에요. 경제학자의 관점, 경제 지식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 경제학자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고전을 보면 또 어떤 식으로 읽어낼까, 그 시선, 관점 이런 것도 알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런 제 기대에 부응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수록된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챕터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박병률 씨가 붙여놓은 부제목이 바로 당신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이 톨스토이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이 천사 미하일에게 명한다. 지금 곧 내려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게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은 날에 하늘로 돌아오너라 라고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 그는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일컬어진다. 그는 1885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1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다. 이 소설은 러시아 민화에 바탕을 두었다. 소설은 세 사람의 시각으로 전개된다. 어느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사는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과 부인이 있다. 수선공의 이름은 세몬, 부인의 이름은 마트리오나다. 세몬이 털 가지고 외투를 사러 마을에 다녀오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난다. 미하일이다. 그는 길모퉁이 교회 한 구석에 벌거벗은 채 쭈그려 앉아있다. 세몬은 미하일을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무언가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 사람의 어려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느냐 하는 양심의 목소리였다. 세몬은 미하일에게 본인이 사오던 그 외투와 털신을 벗어주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간다. 아내 마트리오나는 사오라는 것은 안 사오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낯선 사람까지 달고 온 남편이 마뜩할 리 없다. 얼굴을 찌푸린 채 두 사람을 쳐다보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남편의 한마디가 있다. 당신 속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세몬이 마트로냐에게 이야기하죠. 자,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묻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를 말하는 용어는 바로 인센티브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 속에서는 인센티브를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고도 한다. 그런가요? 사람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이득과 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득이 많은 쪽으로 움직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통상 경제적 인센티브다. 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인센티브란 통상 경제적 인센티브다. 즉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인센티브가만 작동한다면 우리는 돈을 안 쓰는 방향, 예를 들면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소비하지 않는 게 보통 나에게 항상 경제적 이득을 주잖아요. 만약에 무언가를 구매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 충족되는 어떤 다른 욕구와 필요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 지불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보면 마이너스 인센티브죠. 그래서 저는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읽어보죠. 수요와 공급도 경제적 인센티브로 설명된다. 한우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소를 더 키우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덜 키운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아이의 성적을 올리고 싶을 때, 교통사고를 줄이려 할 때도 적용된다. 아이에게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준다고 하거나, 이건 최악의 방법인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잘 효과를 발휘하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습관으로 고착되면 정말 안 좋은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저는 경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봐요. 미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오늘 읽는 챕터도 읽으면서 많이 멈췄어요. 제가 두어 번은 읽고 나서 낭독을 하는 걸 거잖아요. 좀 이렇게 마뜩찮은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에게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준다고 하거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내는 빈도가 급격히 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고를 내지 않는 편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라도 교통 법칙을 잘 지켜서 보다 신경 써서 운전을 하겠죠. 이런 인센티브에 우리가 제어되고 반응이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사실 좀 떨어뜨리는 거네요. 우리가 이런 제재가 없으면 모두가 잘 사는 서로를 위한 그런 규칙, 룰들 이런 거조차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무지하고 무책임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경제적 인센티브에는 긍정의 인센티브와 부정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긍정의 인센티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근이고요. 부정의 인센티브는 채찍입니다. 즉 공부를 잘하면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하면 당근이고, 공부를 못하면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면 채찍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적 인센티브다. 그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빵집과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빵을 만들고 정육점 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참 이런 그의 생각들이 낯설지만 또 충격적이지만 그랬었구나 라고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고 또 많은 그 이후의 사상들을 접한 우리들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일까? 정말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돈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박병렬 씨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지점에서는 정말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돈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게 어때서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딴지 거는 그런 모드인가요? 아닌데, 저 어젯밤에 북클럽 모임, 저희 정동 북살롱 모임 너무 재밌게 하고 아주 잠 잘 자고 일어난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나가면서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부부가 미하일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것을 좀 더 보시죠. 이 부부는 그 길에서 쭈그러져 옷도 안 입고 쭈그러져 있던 그 미하일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 미하일을 도와서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먹을 빵이 떨어지자 자기네 먹을 빵도 없는데 미하일을 도왔던 겁니다. 아침 먹을 빵이 떨어지자 마트리오나는 남편에게 걱정스레 묻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라고요. 행동경제학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인센티브나 도덕적 인센티브에 더 반응을 할 때도 많다는 거죠. 예컨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미래에 성장한 아이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난삼아 농담삼아 아니면 일부 진심을 섞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얘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군다나 하기 힘듭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만 갖춰줘도 더 바랄 게 없겠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제적 담보가 아니라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이 박병률 씨의 용어를 빌자면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는 걸까요? 그게 없다면 다른 무엇이 그렇게 자식을 낳아 힘들게 기르도록 하는 걸까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놀이방에서 오후 4시 이후 아이를 찾으러 온 부모에게 3달러씩의 벌금을 내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4시까지 놀이방을 운영하니까 4시 이전에 찾아가라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3달러 벌금을 물게 했던 겁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거죠. 놀이방 측은 부모들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정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시간에 오는 부모의 수는 대래 더 감소했습니다. 3달러는 내 아이를 놀이방에 오래 남겨뒀다는 죄책감, 일종의 도덕적 인센티브요. 그 죄책감을 오히려 씻어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해요. 3달러의 벌금을 이미 냈으니 놀이방이 아이들을 더 데리고 있어도 미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아이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상,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도덕적 인센티브였던 겁니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도덕적 인센티브. 또 아이가 잘 성장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 그런 내가 한 어린아이의 한 가족의 어른으로, 엄마로 아빠로 어른으로 이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는 그런 사회적 인센티브, 도덕적 인센티브와 함께 그런 사회적 인센티브, 관계적 인센티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회적 인센티브는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미셸에게는요, 저에게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어떤 인센티브라는 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전 잘 용납이, 이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저는 싱글이고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조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조카들은 있습니다만 아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인센티브와 연결짓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은 시선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 앞서 읽어드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던 책임감이라는 키워드에 눈길이 가고요. 인간의 존재론, 그런 것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테마를 다룬다고 하면 선택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부모이고 싶은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저처럼 홀로 나의 생을 꾸려가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이라는 이 육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행위, 누군가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그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뱃속에서, 그리고 배 밖에서 표현이 이상하다. 이 탄생 이후에 한 명의 성인으로 성장에까지의 그 과정을 창조하고 또 그 스스로 두 발로 우뚝 설 때까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물적 또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의로 살겠다, 그런 선택들 아닐까요? 그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살고 싶다, 이런 나의 존재론, 이런 것들을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또 돌보는 수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가는 진짜 이유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있겠죠. 내 속에 잉태되었던, 이것이 너무 여성의 입장에서의 표현이라면 나의 그 DNA, 나의 유전자를 이 지상에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나의 분신 이런 아이를 낳고 커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주는 것으로 어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런 의미 있는 숙제, 경험, 도리를 다한다, 이런 것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커가는 사랑, 실제 그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과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어른으로, 아빠로, 엄마로 견인해가는 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세몬 부부가 미하일을 도운 것도 도덕적 인센티브에 기인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길거리에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센티브도 작용했다. 알고 보니 미하일은 천사였다. 하느님은 천사 미하일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지상에 내려가 죽어가는 한 어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오라고 지시하신 거죠. 하지만 미하일은 쌍둥이들이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 살려달라는 그 어미를 차마 내치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미하일에게 하느님은 벌을 내리셨죠.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시면서요. 그
그 질문이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러고 보니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얘기에서 몇 년 전에 영화로 대박 성공을 했던 신과 함께인가요?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 하정우가 나오는 그 인간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라기보다는 귀신의 분장이었던 것 같은데 천사라고 하죠. 예,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천사 미하일이 이 쌍둥이 어미의 영혼을 차마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한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내버려진 아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 남겨진 아이들을 누가 돕겠는가? 천사 미하일이 걱정했던 겁니다. 미하일은 세몬으로부터 구두세공하는 법을 배워요. 세몬 부부와 함께 산 지 이제 6년이 돼가던 어느 날입니다. 어떤 부인이 쌍둥이 딸 둘을 데리고 찾아와요. 두 여자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죠. 두 볼은 포동포동하고 불구스레하며 입고 있는 모피 외투와 목도리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부인과 딸 그리고 미하일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을까요? 짐작 되시죠?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3가지 질문의 정답 무엇이었을까요? 미하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허락되지 않은 거였나요? 허락이 안 됐다고 하면 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그 보물을 찾기까지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싫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어요. 지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책을 읽고 반성하고 나와의 데이트를 많이 함으로써 지혜의 눈을 떠지고 그 지혜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그건 아직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언젠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지혜의 실체, 그리고 그 지혜를 체화하는 것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로 가지지 않을까요? 지속하기만 한다면
그럴 것 같거든요. 완벽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지 허락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문은 열려 있다고 조금씩은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무슨 간증인가요? 이건 지혜에 대한 독서 예찬 뭐 이런 거, 뭐 독서교 이런 거에 대한 예찬인가요? 다시 돌아가면요, 그 쌍둥이 딸을 키워준 부인이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때 저에게 이 딸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천사 미하일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미하일이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네,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거부 반응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리하게 톨스토이의 소설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인센티브로, 경제적 인센티브로 풀어가시려고 하는 것에 반감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부분 낭독해 볼게요.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옳은 일을 한다는 업무 가치를 주어 열정을 이끌어낼 것, 그리고 적절한 도전 목표를 주고 피드백을 해줘서 직원들이 일에 몰입하게 할 것, 과감하게 제안하고 실패를 해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 줄 것,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줄 것 등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일에는 내재적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조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삼성경제연구소니까 직장에서 어떤 업무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그 방법에, 모든 그런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 인센티브보다는 내재적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일이든 아니든 간에 내재적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어서 자신 있게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점점 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높아졌고요. 그리고 사회적 또 그 의식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직장이 없더라도 굶어 죽기가 쉬운 그런 사회에 넘어섰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 인센티브는 그 설 자리를 더더욱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제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좀 변명을 남기고요. 톨스토이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보죠. 톨스토이는 말년에 자신의 토지와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그의 와이프가 얼마나 싫어했을지 짐작되시죠? 엄청 났겠죠. 예. 그렇지만 감행한 톨스토이, 그래서 멋있는 톨스토이입니다. 죄와 벌,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을 써서 얻은 경제적 유인을 모두 포기한 거예요. 경제적 유인을 포기하는 것은 톨스토이즘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욕, 무저항주의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 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는 도덕적, 사회적 인센티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픈 내재적 인센티브가 작용한 것이라고 박병률 작가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제 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톨스토이는 그런 존재이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 인생을, 나의 진심을 다 바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 그런 불멸의 존재로 남겠다 하는 게 그의 인생론 존재론이지 않았었을까 미셸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읽어드릴까도 하다가 찾아보실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론, 여러분의 인생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싶어요. 그게 아마 톨스토이가 또 박병률 씨가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좀 흐리지만 낮엔 또 해가 나겠죠. 그런 눈부신 여름날, 7월 여름날에 좋은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오늘 하루 선물처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셸이었습니다.